네, 지금부터 공개 컨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전 팀장 최동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 컨설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개 컨설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주기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월이 마지막일 텐데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제 기간입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3주기 사업에 대한 시안에 대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2주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3주기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주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성과 관리 현황을 어떻게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돌아보고 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보다 고도화된 성과 창출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부터 이렇게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합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대학들마다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 신청하신 희망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또 성과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공개 컨설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 1주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모두가 고민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람직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정체연구 과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침 사업 담당자, 실무자 워크숍 그리고 책임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었었고요. 마침 또 지금 3주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정체연구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대학들이 좀 고민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종합 컨설팅의 일환으로 공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를 보다 발전시키고 정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성과 지표의 여러 사례들을 접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문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설팅을 청취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진행할 순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적 자율성과지표 설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년에 진행한 정체연구과제에 대한 결과 발표가 될 텐데요. 정체연구과제 연구 책임자를 맡아주셨던 숭실대학교 류희욱 교수님께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 최적 자율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숭실대학교 유희욱 교수입니다. 공동연구원으로는 이제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님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영 교수님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각 대학들이 제출한 계획서와 사업 보고서 등을 갖다 살펴봤을 때 이 자율성과지표 작성과 그에 대한 성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학들이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자율성과지표가 대학마다 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좀 직관적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들의 이제 자율성과지표의 현황 그리고 트렌드를 좀 분석을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제 자율성과지표 모델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풀들을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대학들이 좀 참고를 해서
자율성과 지표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성과 지표의 설정 가이드라인. 각 대학들의 성과 지표들을 갖다 분석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학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자율성과 지표의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성과 지표 현황을 갖다 살펴보면 각 대학들이 이제 자율성과 지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4개 내지 한 6개 정도의 지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93.7%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의 영역별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 영역에 대한 비율이 4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학생 영역 그리고 산학 협력과 지역 연계의 순으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의 이제 세부 영역별 분포를 다양한 영역들로 이제 나누었을 때 교수 학습 역량이 9.2%, 융복합의 7.4%, 그리고 교육 성과와 질, 전공 교육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가 있고 그 하위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하위 성과 지표의 유형들을 갖다 보면 그 측정 단위가 이제 비율과 인원 그리고 수량, 점수, 금액으로 이제 구분하였을 때 한 가지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혼합 지표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복합적 성과 요인 측정형, 그러니까 복합 지표형이죠.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복합 지표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과 지표 하위 성과 지수의 이제 측정 지표, 측정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위 성과 지표 대부분은 이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이제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의 이제 측정 지표 개수가 이제 3개로 약 한 35.2% 정도 차지하고, 일부는 이제 4개까지 사용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성과 지표의 이제 측정 단위들을 갖다 보면 일단 유형을 보면 이제 비율, 비중, 인원 수량, 점수,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비율과 비중이 한 56%, 그리고 점수가 24%, 그리고 이제 수량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요. 측정 단위로는 성취도나 이제 진행률과 같은 이제 비율, 비중 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만족도, 참여율, 참여 인원수 이런 순서대로 다양한 이제 측정 단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과 지표의 영역별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했습니다.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자율성과 지표를 각 영역별로 6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제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 자체대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많은 워드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서 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갖다 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제 핵심 역량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이 대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교수 학습 역량 혁신, 창의 융합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연구는 이제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거, 그리고 산학 협력은 산학 협력 혁신, 산학 또는 현장 연계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성장 역량, 핵심 역량, 학생 성공 역량에 대한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성과 지표 하위 성과 지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경우에 교육은 이제 만족도와 교수법 등 굉장히 많지만, 또 이것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재분류를 갖다 했을 때
교육에서는 교수법, 학습법, 그리고 교수 역량 강화, 또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고, 연구에서는 연구 인프라와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사회 공헌에 대한 것과 평생 교육에 대한 부분, 산학협력은 산학 연계 교육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핵심 역량 진단, 그리고 진료 지원하고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이제 자율성과 지표를 유형화를 네 가지로 분류를 갖다 했습니다. 교육 영역과 연구 영역, 산학 협력 영역, 기타 영역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뭐 교육 영역에서 이제 교수 학습 대영역과 소 영역으로 이제 구분했을 때, 뭐 슬라이드에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또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뭐 본 자료가 한 70쪽이 넘는데 대부분 간단하게 좀 넘어갈 거고, 이 자료는 또 별도로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서 이제 정규 교육과정 경우에는 이제 뭐 교양교육, 전공교육, 뭐 특성화, 창의융합, 뭐 역량교육 등 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자율성과 지표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갖다 해놨습니다. 뭐 연구 영역은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뭐 비교적 자율성과 지표 유형이 좀 단순화된 구조이고요. 뭐 산학협력은 이제 산학협력 활성화와 이제 산학협력 인프라 부분에 대한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자율성과 지표 유형입니다. 뭐 기타로는 뭐 유학생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 행정 혁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 자율성과 지표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자율성과 지표의 측정 지표를 하위성과 지표 지수와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 여기 지금 측정 지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정리한 부분들이 각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지표 단위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갖다 좀 해놨습니다. 연구 영역, 그리고 산학 협력 영역, 학생 영역, 그다음 지역사회, 그다음 대학 경영, 기타 영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각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각 대학에 적합한 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성과 지표의 특성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들을 나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대학에서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개 내지 6개 정도의 자율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자율성과 지표에 여러 이제 하위 성과 지수로 구성된 복합 지수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지표 대부분 이제 하위 성과 지표가 4개 내지 5개 정도를 설정하고 있고, 또 각 하위 성과 지표는 3개 내지 한 5개 정도의 이제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율성과 지표 하나당 이제 측정 지표, 뭐 산출 지표가 12개 내지 한 20개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 지표들을 보면 이 자율성과 지표하고 핵심 측정 지표하고 연계성이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과 지표와 연계성이 높은 측정 지표 중심으로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가 어느 대학 경우는 뭐 최대 9개까지 설정한 경우도 있는데 중복성도 많고, 또 자율성과 지표가 많다 보면 관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3개 내지 한 6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 하위성과 지표와 측정 지표 간 이 합리성과 연계성, 그리고 정합성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지표의 산출 지표가 대부분 대학들 사용하는 부분들이 투입,
인풋과 산출, 아웃풋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 아웃컴인 결과 지표의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로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대학들의 이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바람직한 자율 성과 지표 모델 그리고 대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 풀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 성과 지표는 로직 모델, 투입과 과정,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지별 지표의 이제 개발 절차에 따라서 사업 영역별 자율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성과 지표 산출식 예시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대학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교육 혁신 영역 그 경우에는 이 대영역과 소영역으로 구분해서 측정 지표 풀의 예시를 갖다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영역 이제 교육과정 경우에는 소영역으로 이제 여러 부분들, 교육과정 혁신이랄지 교육과정 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구분을 하였고, 자율성과 지표가 투입 지표와 과정 지표, 그리고 산출 지표, 그리고 초기 결과 지표와 최종 결과 지표, 이런 것들을 여러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시한 바와 같이 대학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사구조, 학사 개편에 대한 예시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진로 취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 교수 학습 역량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육 혁신 영역의 자율성과 지표 풀과 산출식의 예시를 제시를 갖다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영역과 소영역별로 자율성과 지표 풀에서 이제 산출식의 예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교수 학습 역량, 학사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하위 성과 지표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혁신 지수의 예를 들면 교양교육 혁신 지수, 그다음에 전공교육 혁신 지수, 특성화 교육, 창의융합 교육 혁신 지수 이런 하위 지수들을 구성을 해서 교육 영역의 자율성과 지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영역입니다. 연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지원 체계로 구분해서 대영역과 소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지표 풀을 예시를 제시를 갖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또 산출식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였고요.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예시한 하위 성과 지표를 갖다 이용을 해서 연구 영역의 자율 성과 지표를 작성하는 한 예를 제시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 영역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활성화 영역과 산학협력 인프라로 구분하고 슬라이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 지표 풀의 예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시된 풀을 활용한 산출식 작성 예시입니다. 하위 성과 지표를 갖다 이용해서 산학협력 활성화 지수를 작성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영역입니다. 기타 영역은 재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지역 평생교육, 대학 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 지표의 풀을 예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풀을 이용한 산출식 작성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또 기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성과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성과 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또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율성과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양적, 질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이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성과 지표의 요건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즉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 그리고 관련성, 적시성 이 5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눌 수 있고요. 정량지표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증감률이랄지 건수, 금액, 달성률, 지수 등에 대한 부분이고, 정성지표가 가장 저희가 지금 결과지표가 대부분이 되겠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만족도하고 인지도 조사를 할지 또는 어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체크리스트 점수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정성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 내용에 따른 유형 분리를 갖다 보면 투입지표, 과정 활동지표, 그다음에 산출지표, 결과지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죠. 네, 이것들 투입지표는 예산 집행률, 프로그램 개설 건수, 투입 인력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과정은 공정률이랄지 출석률 또는 예산 집행 실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들이 산출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산출이죠. 아웃풋에 대한 부분, 보통 이제 참가자 수랄지 수료율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지표는 취업률 증가율, 소득 증가율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로직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입,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결과를 포함한 이 로직 모델을 가장 일반적으로 좀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적 성과지표 또 유형으로도 갖다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한 10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가 자료에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그 교육서와 보고서를 갖다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대학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성과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례들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율성과지표의 유형에 따른 측정지표를 단순히 합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혁신교육과정 학생 참여지수하고 혁신과제 지속가능 점수를 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교육과정 학생 참여지수는 참여 학생 수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지수를 보면 정년 교원 중에 혁신과제 관련 일반 교원 임용 인원수입니다.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단순히 합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산출값에 대한 비중을 갖다 좀 살펴보면 학생 참여지수가 전체 성과지표의 99.7%,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속가능지수가 0.0027이니까 0.27%로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지표에 의해서만 성과지표가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산출식을 목표값 대비 측정값의 비로 각 산출 지표의 차원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갖다 지금 적용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학생 참여 지수를 0.8 그리고 지속 가능 지수를 0.2로 하고, 그리고 측정 방법을 목표값 대비 측정값의 비로 다시 이렇게 조정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 산출 값을 갖다 보면 학생 참여 지수가 가중치 0.8보다는 약간 높지만 8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지수는 18%로 실제 가중치 적용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치화된 단일 목표형 성과 지표와 유형이 다른 성과 지표의 가중치 적용 오류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된 단일 목표형 성과 지표라는 것은 뭐 참여자 수랄지 뭐 이런 부분들 단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성과 지표하고 이제 만족도하고 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죠. 뭐 여기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긴 했지만 실제 도출값, 달성값을 비교를 갖다 해보면 두 번째의 나눔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가중치가 원래 20%였습니다. 근데 실제 최종 산출값을 보면 79%를 차지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치화된 단일 수치인 경우에는, 즉 이제 참여자 수 같은 경우는 그 수치만 늘어나면 이게 점수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특정한 참여자 수 증가가 이제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출식 자체가 목표값 대비 측정값의 비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류를 수정을 했을 때 실제 결과물은 가중치와 최종 산출값의 비중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목표값 제시가 없는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예시를 갖다 보면 뭐 세 가지 하위 지표들이 전부 다 이제 백분율로 잘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일치시켰지만 뭐 실질적으로 그 측정 값들을 갖다 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그 마이크로 디그리 활성화 지수가 보면 수치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영되는 걸 보면 97%를 전체의 결과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목표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실제 목표값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산출식을 목표값 대비 측정값으로 이뤄나가다 시켰을 때 결과물을 갖다 보면 실제 가중치하고 최종 산출값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위 성과 지표 간 산출값의 차이가 큰 특성을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도 뭐 전부 다 이제 백분율을 갖다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값이 없습니다. 목표값이 없다 보니까 가중치 적용한 거하고 실제 산출값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목표값을 갖다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산출식에 지금 보면 이제 뭐 강좌 목표 비율, 강좌 목표, 수강생 비율 또는 교육 만족도 목표, 뭐 평균 점수 등 이렇게 목표값을 갖다 적용했을 때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갖다 보면 가중치 적용하는 거하고 산출값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대학들이 자성과 지표 산출의 가중치하고 산출식 산정 과정에서 예시로 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오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대학에서 이제 그러면 자율성과 지표의 산출식을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될까? 네, 그 예를 5가지를 좀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무 한 그루하고 아이스크림 4개가 있죠.
그리고 1m 길이의 자가 있고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더해 볼까요? 이게 덧셈이 가능할까요? 예. 차원이 다르죠. 나무라고 하는 것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덧셈이 불가능한 경우죠. 근데 실제 대학에서 만든 산출식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측정 지표는 동일한 차원, 동일한 단위로 구성돼야 된다. 대학들이 많이 범하는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뭐 달성률 퍼센트죠. 플러스 만족도, 5점 척도 이걸 갖다 더한다거나 또는 이제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더하기 만족도를 더한다거나 이건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기본적으로 차원과 단위가 같은 경우에만 수식이 성립된다. 자, 그래서 산출식은 기본적으로 차원,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로 들은 것처럼 산출식의 프로그램 A의 참여 인원 더하기 프로그램 B 참여 인원 더하기 C 프로그램 참여 인원 이와 같이 같은 단위와 차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측정 지표는 동일한 척도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데 두 개의 온도계로 하나는 섭씨와 하나는 화씨 각각 50도, 50도에 있는데 그걸 더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 같은 경우에도 5점 척도, 10점 척도도 있고 5점 척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 스케일로 10점 척도에서 5점하고 그 다음에 5점 척도에서 3점을 더했을 때 이게 평균값 두 개 다른 척도 가지고 평균값을 냈을 때 평균값 4 이게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정한 성과 지표의 측정 지표는 기본적으로 무차원이거나 또는 분열, 척도, 백분율인 경우는 산출식은 동일한 척도, 그러니까 1로 통일시키든 5로 통일시키든 아니면 100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출 작성 예시 들은 것처럼 자, 비중은 비중끼리, 만족도는 만족도도 이제 척도가 같아야 되겠죠. 5점 척도인지 10점 척도인지. 그 다음에 달성률 퍼센트죠. 그래 만족도 100점 기준으로 하면 같은 100이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하고 뭐 달성률, 증감률, 응답 비율, 활용률 전부 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측정 지표의 차원, 단위가 다른 경우 또는 성과 지표의 유형이 다른 경우 성과 지표, 하위 성과 지표, 산출 지표의 차원을 통일시켜야 된다. 지금 예시를 들은 것처럼 가장 간편한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값 대비 측정값의 비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측정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한 가중치를 갖다 주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 방법은 목표값 대비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갖다 적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성과지표 산출의 오류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로직 모델, 그러니까 투입, 과정, 산출, 결과를 반영한 자율성과지표를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뭐 자료가 좀 방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를 하신다면 자율성과지표 관리에 대학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연구 책임자셨던 숭실대학교 류익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시고 필요하셨던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트렌드 여러 자율성과지표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지표 풀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공동 연구진 분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율성과지표 고도화 방안 관련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은 광운대학교 도승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공개 컨설팅의 패널 토의와 또 질의응답의 사회를 맡은 광운대학교 도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앞서서 먼저 귀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세 분의 연구진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책임을 맡으시고 방금 발표를 해주신 숭실대학교 유희욱 교수님이십니다. 공동연구를 수행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충북대학교의 이정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 옆자리에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패널 토론으로 주어진 시간이 이제 20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속과 또 질문 내용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대 이정미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자로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최대한 8분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이정미입니다. 공동연구진으로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전에 그 컨설팅을 의뢰한 그 대학들의 작년 그 성과관리 체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두 개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께서도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짚으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들에서 자율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합지표 설정과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표자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투입과 과정 중심의 그 지표 설정, 결과 지표가 아닌 투입과 과정 중심의 지표 설정 문제. 세 번째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전공 선택, 그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학사 구조,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융복합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대학들이 융복합 교육과 관련된 성과 지표를 많이 측정하는 그 경향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이 3가지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복합지표 설정의 문제는 일단은 가중치 설정의 자의성 문제를 짚을 수가 있고요. 그 복합지표를 구성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요소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목 개발 건수 60%, 학생 만족도 40%를 포함한 복합지표에서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게 되면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발표자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의 결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견되는 이제 문제이고 발표자께서 설명하신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지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지표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관된 해석이 어렵고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표 간 비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률과 연구 성과와 교육 만족도 등을 단일 지표로 합산할 경우에는 사실 의미 있는 그 결과로서 결과값으로서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지표의 과도한 영향력 문제입니다. 가중치의 문제인데요. 특정 지표가 복합 지표 내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석의 어려움과 활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복합지표의 산출 과정이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대학마다 대학이나 정책 담당자가
결국은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이게 용이해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지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명칭의 지표를 설정한 후에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포함했을 때 사실상 그 결과값으로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의 목표를 보다 상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전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복합지표의 개선 방안은 가중치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협의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임의적 설정이 아닌 과거 성과 데이터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예컨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하거나 AHB 기법을 활용해서 가중치의 객관성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동질적인 단위의 지표 결합. 발표자께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단위가 다른 지표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각 지표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거나 백분율로 조정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성과 중심의 지표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복합 지수와 그 안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측정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은 복합 지표는 대학 차원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표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발표자가 설명하신 대로 세계에서 5개, 6개 정도의 지표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합 지표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입 과정 지표 중심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는가와 관련되는 투입 지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이 수행되었는가라는 과정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결과로 학생과 대학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결과 지표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혁신지원 사업이 작년까지 6년차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들의 성과 지표는 이 투입과 과정 중심의 비중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정도 진행이 됐으면 현재 수준에서는 결과 지표의 비중이 강화돼서 대학의 외부자, 정책의 입안자, 예산 정부의 예산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지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교육의 성과 측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융복합 교육의 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과정 중심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역시 결과 중심 지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융복합 교과목 개설수를 예를 든다면 이것은 융복합 교과목 이수 후 취업과 창업 성과로 개선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 사후 비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융복합 교육 참여 전후에 학생들의 핵심 역량 진단을 통해서 실제 융복합 역량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사회적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융복합적인 역량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때 단순한 교육과정 개편수가 아니라 실제 기업과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 역량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연계한 융복합 프로젝트 참여 후 그 학생의 취업률 등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세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정미 교수님께서는 자유성과지표의 어떤 설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융복합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전공자율 선택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융복합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융복합 교육이 가지고 있는 지표 설정의 문제,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함의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뒤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영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유 교수님과 이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됐던 부분이 복합지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에서 복합지표를 활용하시도록 처음에 많이 안내했기 때문에 이 복합지표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이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성과지표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이 성과지표가 나타내는 것이 이 그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 이 결과 우리가 얼마만큼 도착했는지, 이 성과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이 복합지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많은 학교에서 지금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값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목표값을 제시하실 때 이 하위 지표에 그 통합된 목표값만을 제시하시지 마시고, 그 세부 지표의 하위 지표별 목표값을 제시하셔서 이 그 각 대학에서 연차별로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대학의 성과계획서를 보았을 때 통합 지표의 목표값만을 제시하셔서 각 사업별로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그 사업별로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음에 그 사업 성과 지표의 값을 제시하실 때는 산출식에 대해서 보여주시되, 각 산출식에 대입하는 하위 지표별 값을 함께 보여주셔서 각 사업이 어느 만큼 이 사업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의 성과지표가 투입과 가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이제 결과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역량과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십니다. 역량값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을 이것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역량값을 산출 지표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은 좀 취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역량지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량지표를 사용하고 있으신데, 하나가 핵심 역량의 총합점수이고, 다른 하나가 프로그램별 효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역량지표를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가능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핵심 역량의 점수를 총합점수로만 보여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역량으로 우리가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 역량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각 역량값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통합적인 역량의 총합감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해서 글로벌 역량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그 사업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합값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결과 이런 성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 다음 성과로 그 다음 사업에서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다라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로 이 성과 지표의 값을 제시하신다면 우리가 어렵게 역량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이 이제 만족도 값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역량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대학에서 만족도 값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만족도가 많은 대학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족도를 무한정 올릴 수 없다. 예를 들면 5점 척도인데 이미 4.5에 도달했는데 4.6, 4.7, 4.8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만족도의 영향력을 줄이고 참가자 수로 영향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만족도가 있다면 그 만족도에 도달하는 학생의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만족도 자체를 높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만족도에 도달한 학생의 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 가중치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아웃컴 점수를 굉장히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는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아웃컴 지표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점수를 올릴 수 성과 지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토론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위 세부 지표가 달성도를 축적할 수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향상률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량 지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역량 지표가 단순하게 그 각 프로그램들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그 역량의 어떤 향상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족도가 정말 끝까지 올리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보다는 그 만족도 특정한 만족도에 도달한 학생들의 비율 정도로 조금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연구를 수행해 주신 그 3분의 연구진 분들께서 다 각각에 맞춰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시간에 쫓겨서 만약에 연구 책임 맡으신 유익 교수님께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과 지표의 직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지표의 일차적으로는 명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명칭이 어떤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각 대학들의 이제 프로그램의 명칭, 뭐 대학들이 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앞에 붙여놓고 그 지수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용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직관성이 없습니다. 측정 지표들을 한참 들여다봐야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성과 지표 자체의 명칭에서부터 직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성값에 대한 직관성입니다. 뭐 여러 대학들이 이제 뭐 백분율로 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지수에 대한 값들이 뭐 1이나 또는 100이 아닌 임의의 수치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 상당부 이제 직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70이다 그러면 그 70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달성값에 대한 또는 목표값에 대한 직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이나 100으로 돼 있을 때 바로 목표 달성률이 몇 %인지 그리고 각각의 측정 지표
측정 요소들에 대한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과지표 명칭 그리고 산출식과 산출값에 대한 직관성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서 주신 그 발표 내용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세심한 그러한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큰 도움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은 발표와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신 세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 질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요. 채팅창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은 공개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공동으로 이제 수행해주신 연구 정책 결과를 보면서 좀 저도 여기에 좀 몇 가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정책 연구를 사실은 저는 좀 사전에 받아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자유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의 어떤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론 교육의 영역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에서도 사실은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대학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재정 사업이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지만 뭐 개별 연구도 있고요, 집단 연구도 있고요. 하지만 대학 지원에 가장 많이 연구가 들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하는 어떤 RIS의 종료 이후에 이제 라이즈로의 통합 그런 특수 목적 사업들도 있지만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 파급력, 왜냐하면 모든 대학에 거의 참여하시는 일반 재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성과를 도출하시면 정말 대학 발전에 그 영향력이 지대하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근데 이 사업이 교육만이 아니라 정말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재정적 지원, 일반 재정의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가장 필요하지만 대학이 또 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동기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도 이 사업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의 혁신성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지만 여전히 대학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없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워드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 역량 강화도 있었고요. 또 연구 지원에 대한 발전 계획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 역량 강화에 있어서 많은 대학들의 어떤 자율성과 지표의 구성들이 전임 교원들의 논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논문 실적 이렇게 조금 더 가시화된 성과 도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요. 아니면 후속 세대가 어떻게 하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지원적인 차원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왜냐하면 재정 지원 사업은 동기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도해 주신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가 없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사항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뭐 PDCA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마지막 환류까지 이어지는데 그 환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에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수행하고 계신 IR 센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IR 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 이력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의 작동도 하지만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입니다. 근데 IR 센터가 과연 이 성과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제 3주기 사업을 앞두면서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의 질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내 의사소통의 어떤 트렌드와 기조를 실증적인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IR 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정미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갑자기 급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IR 조직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IR 조직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에 그 환류를 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 IR 조직이 대학에 그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IR 조직을 강화해서 대학 내부에 굉장히 이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제 IR 조직도 사실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 수립을 구성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IR이라는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와 같은 또는 대학 여러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적인 관점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평가를 위한 어떤 조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출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폭적으로 전담해서 분석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학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느냐가 궁극적으로 IR 조직의 어떤 존립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대학의 뭐 취업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 지표의 결과를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를 기본적으로 대학의 어떤 학사 구조의 개편이나 입학 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데이터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직이 IR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은 많은 대학에서도 IR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IR 조직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IR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고 대학의 어떤 그 효과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심층적으로 고민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어떤 그 결과 보고서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그 말하자면 구색처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IR이 전사적으로 전 대학의 기관 차원에서 학생의 입학, 교육과정, 학사제도 그리고 연구, 산학협력의 결과를 통해서 대학의 성과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융복합 교육에 대한 그 강화와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라고 했을 때 도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학교의 융복합 교육의 방향, 학사 구조의 조정의 방향이 적절한지 효과적인지를 사실은 IR 조직이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학 기관의 리더십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이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학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고요. 근데 역시 이 IR 센터를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희 교수님은 다음 질문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넘어가고요. 저희 박소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IR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해부터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초기에 우리가 IR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당시에
사실은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IR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IR이 들어왔기 때문에 IR의 기능을 상당히는 혁신 지원 사업에 기반하는 기관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IR을 배치하는 것이지 꼭 혁신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IR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IR이라는 기관은 꼭 그것이 IR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렇지 않든 학생들이나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시도록 어떤 기관을 조직을 두는 것이고 그 조직에서 이제 그 조직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대학의 역량이다. 그래서 초기에 비록 혁신지원 사업 때문에 IR을 배치하셨다 할지라도 지금쯤은 대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대학 전체의 의사결정에 IR을 활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IR 센터를 정말 뭐 두 분의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사업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구색으로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더 적극적이고도 좀 활용도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빅데이터 중심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빅데이터에 보통 4V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V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볼륨이 크고요. 그리고 다양성, 버라이어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벨로시티,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벡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하는가에 따라 정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에서 이 IR 센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유희욱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사실은 이전에 1주기와 다른 점은 교육과 산학 연구라기보다는 교육과 산학 연구 중에서 이 교육의 혁신성에 상당히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혁신성 안에서도 전공 자유 선택제 모든 대학들의 혁신성을 좀 많이 우리가 평가를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전공자유 선택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융복합 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론 교수님께서 우수한 산출식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그래도 3주기를 앞두고 계신 대학 입장에서는 융복합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자율성과 지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산출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자의 직강을 듣는 기분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공 자유와 또 융합 교육하면서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특히 요즘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뭐 이렇게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서 대학들에게 많은 융합 교육을 좀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학 학생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성과 지표로 도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아마 향후 이제 제공할 발표 자료, 공유할 자료에 30쪽의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한 잘 성과 지표 풀, 뭐 하위 성과 지표로 여러 가지들을 갖다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창의 융합 교육 혁신 지수, 뭐 융합 교육 활성화 지수, 뭐 융합 교육 혁신 지수, 뭐 창의 융합 교양 교육 혁신 지수, 뭐 창의 융합 인재 교육 뭐 혁신 지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대학 특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성과 지표 풀을 갖다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산출식을 현재 세부 산출식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 좀 반영할 거냐, 뭐 그 부분에서 뭐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복수 전공, 부전공 또는 뭐 학생 설계 전공 과정 또는 연계, 뭐 융합 전공, 뭐 소단위 전공,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등이 되겠죠. 이런 다전공들에 대한 뭐 참여율이랄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수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결과 지표인데 이런 융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융합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 정부 재정 지원 사업들이 보면 이제 단발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행히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이제 1주기, 2주기를 거쳐서 향후 또 3주기까지 연계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1주기의 핵심 방향이 다르고 또 2주기에서 또 교육 중심으로 갔고 또 3주기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사업 성과가 좀 달라질 텐데 뭐 기본적으로 대학하고 교육부의 정부의 사업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갖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관성을 기반으로 해야지 결국엔 결과 지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제도 개선과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과를 투입 대비 성과를 갖다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산출식 자체는 그렇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정책의 대학과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투입도 중요하지만 산출과 더불어서 결과 지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추가 답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학교에서 그 융복합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학사 구조에서 융복합 교육으로의 어떤 융복합 교육 체계로의 변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발표자께서 이제 그 앞에 모두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자율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는 로직 모델을 기반으로 설정을 할 때 저희들이 강조할 때는 투입과 과정 지표 대신에 결과 지표 중심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융복합 교육 체계 구축 자체는 아직 그 시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입과 과정의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투입 지표나 과정 지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과정의 변화를 측정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목이 아닌 전체 교과목 비율 중에서 융복합 교과목의 개설의 비중을 본다거나 융복합 전공과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학생 비율을 보거나 다전공과 연계전공 참여 학생 비율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나 PBL 참여율을 보는 것이 이 과정을 측정하는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 성과 지표 측면에서는 융복합 교육 후의 핵심 역량의 향상도나 융복합 교육 후의 전공 만족도, 융복합 전공 이수의 취창업 성과 를 보는 것이 학생 차원의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융복합 교육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목표 자체가 학생의 성과도 있지만 이 융복합 역량을 획득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에 기여하느냐 산학협력에 기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의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로 융복합 공동 연구 및 논문 게재 건수나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한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 수 융복합 기술 이전 및 창업 성과 등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융복합 교육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 과정, 산출, 결과까지의 로직 모델에 충실한 지표의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상당히 좀 근본적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전문가 분들답게 상당히 또 간단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있게 상당히 명료한 방식에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 컨설팅을 통해서 자율성과지표의 최적의 어떤 방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 최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이 아니고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지 유형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제3주기 때는 그 최적의 모델을 꼭 잘 도출하셔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부터 질의응답까지 수고해 주신 도승현 교수님 그리고 연구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주기 사업을 다들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3주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성과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토론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발표 자료 그리고 동영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공개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